Los expertos en seguridad nacional afirman que a Colombia se le acaba el tiempo para renovar su escuadrón de superioridad aérea, conformado hoy por los aviones Kafir. 콜롬비아와 사브의 전투기 계약이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가 나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호들갑스러웠던 홍보와는 달리 양측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결국 지난 3월 18일 콜롬비아는 다시 원점에서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이 작년부터 남미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카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카이는 KF-21과 FA-50을 앞세워 페루 전투기 입찰에 참여하더니 여세를 몰아 페루와 칠레에서 현지 생산 MOU까지 맺고 본격적인 진출을 모색 중인데요. 한국 방산에 대한 남미의 관심에 콜롬비아까지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콜롬비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전 콜롬비아의 선택은 사브였습니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매우 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콜롬비아가 스웨덴의 선도적인 방위 기업인 사브의 JAS 그리펜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함으로써 공군력 현대화를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는데요. 불과 14개월 사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350억 스웨덴 크로나 한화 약 5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 콜롬비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콜롬비아의 노후화된 크피르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새끼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제 전투기 크피르는 벌써 첫 도입 이후 무려 50년이 넘은 노령인데다가 사실 미라주5의 마개조판 불완전 설계의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금수 조치로 이스라엘이 프랑스의 미라주를 허락 없이 카피해 만든 모조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간단히 말해 마치 미라주의 외형에 미국산 J79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였습니다. 여기에 기체가 노후되면서 비행시간당 유지비가 $25,000를 초과하는 등 유지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콜롬비아 공군은 6대 크피르 전투기를 해체하여 예비 부품으로 사용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콜롬비아 정부가 첫 번째 선택지로 둔 것은 록히드 마틴의 F-16 블록 70, 70이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사양 대비 가격이 높았고 언제 인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프랑스와 스웨덴까지 참여시켰는데요. 1차 심사에서 그리펜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다음에 2위를 차지 실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소와 에어버스, BAE 시스템즈 컨소시엄이 밀어줬던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조기 탈락한 가운데 미국 F-16과 경쟁을 벌이던 사브는 아주 매력적인 인수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콜롬비아 지방기관과 협업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이익, 즉 리베이트라는 이면 계약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브의 이런 전략은 과거에도 꽤 잘 먹혀들어 2014년 브라질에도 그리펜 전투기 36대를 판매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가 점령했던 남미 지역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페루와 칠레 등 일부 국가에서 한국 방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고 대한민국 전투기의 성능이 미국산과 비교해 전혀 뒤처지지 않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F-16은 4세대 전투기의 대표 주자로 꾸준한 개량을 통해 현재에도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등 5세대기가 필요 없는 남미 국가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던 콜롬비아의 KF-21이 F-16을 대신할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F-16이 다양한 성능 개량 과정을 겪으면서 4.5세대에 준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F-16 이상급 전투기를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4.5세대로 만들어진 KF-21보다는 성능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F-16은 특히 두 가지 부분에서 절대로 KF-21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KF-21이 스텔스기 전 단계의 피탄 면적 등급을 받은 준스텔스기라면 F-16은 4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후 몇 차례 성능 개량을 거쳤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대한 탐지 회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한 단발 엔진을 장착한 F-16은 쌍발 엔진을 장착한 KF-21보다 추력과 비행 안정성 측면에서도 불리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레이더 피탄 면적 감소를 위한 설계나 엔진 문제는 단순한 성능 개량 작업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KF-21이
블록2 이후에 성능 개량을 진행하게 된다면 F-16의 태생적 한계와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군사적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칠레와 페루가 한국 방산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과거 KT-원웅비를 도입했던 페루가 자국의 4세대 전투기보다 더 우월한 전투기로 KF-21을 꼽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KF-21은 페루가 지금까지 운용하던 전투기보다 더 우월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하여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EW 스위트 등을 탑재해 성능 면에서 비교조차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과거부터 페루 공군은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구소련의 미그-29와 프랑스 미라주 2000, 수호이 25와 A-37B 등의 낡은 전투기 소량이 페루가 보유한 항공전력의 전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그-29는 1983년부터 도입된 기체이며 미라주 2000의 도입 연도는 1982년, 모두 40년이 넘은 기체입니다. 당연히 노후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최신 기체들과 비교해서 성능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페루는 작년 약 6,400억 원 규모의 한국산 전투함정 도입을 시작으로 800억 원 이상의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더니 작년 말 FA-50 도입 MOU까지 육해공전 분야에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페루의 FA-50 도입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인데요. 과거부터 페루는 한국 항공기 역사를 함께 해온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운용하던 A-37 경전투기 중 8대를 페루에 공여하였으며 이렇게 쌓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KT-1과 KA-1의 수출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A-37을 공여받았던 페루는 KT-1과 KA-1을 각각 10기씩 구매하여 한국 항공기가 중남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현재 FA-50은 모든 조립 과정을 페루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페루라는 확실한 중남미 거점을 확보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더 많은 대륙과 나라로 FA-50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는 우루과이, 콜롬비아, 칠레 등 페루처럼 신형 기체가 필요한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이 여럿 있으며 잠재적 수출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특히 칠레는 F-16CD와 F-16AB를 합계 40대 이상 보유한 남미에서 알아주는 군사강국으로 카이의 다음 목표입니다. 지난 3월 14일 카이는 칠레를 방문, 국영 방산기업 NIL과 전투기 현지 생산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2027년 칠레 공군에 납품할 훈련기 제작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현재 카이는 남미 지역 진출을 위해 현지 생산이라는 카드와 함께 KF-21과 FA-50을 패키지로 묶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요. FA-50과 KF-21을 함께 운용하면 조종사 양성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데다가 사후 유지보수에서 한국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입국에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FA-50이 사실상 F-16의 축소판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점이 많아 두 기체 사이의 적응 시간이 길지 않은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KF-21의 대당 가격을 두고 F-16보다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기 도입 가격 측면에서 KF-21이 F-16보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카이가 내부적으로 밝힌 KF-21의 대당 생산 가격은 약 1,100억 원으로 세부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약 900억 전후에 가격대가 형성되는 F-16보다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기체의 가격을 단순한 수치로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F-16 전투기는 이미 수천 대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산 단가가 이미 낮아지지만 KF-21은 한국 공군에 배치될 초기 물량 20대의 생산을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KF-21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본격적으로 생산 물량을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도입 가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유로파이터나 그리펜의 사례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는데요. 스위스군이 작성한 전투기 성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펜은 라팔에도 뒤처지는 전 부분 최하위의 전투기였습니다. 게다가 카이가 제시하고 있는 현지 생산과 공동 개발은 단순히 도입 비용 이상의 의미로 신형 전투기의 도입이 국방력 강화를 넘어 자국의 방산산업 부흥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극도로 예민한 미국과 유럽에 비해 대한민국의 조건은 상당히 포괄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콜롬비아나 페루의 입장에서 F-16이나 그리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전력이 강화된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익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손을 잡고 공동 개발에 들어간 도입국은 KF-21을 통해
자국 공군의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전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사브의 예처럼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긴다고 느낀 유럽의 방산기업이 조직적으로 한국산 무기 도입을 반대하거나 과도한 금융 지원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속한 공군 현대화가 필요한 콜롬비아의 경우엔 합리적인 도입 비용과 빠른 납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방산이 최선의 선택지일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7일 라팔 버리고 KF-21 영상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들은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KF-21 보라매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의혹을 거론하며 부정적 논조를 이어갔는데 최근 라팔이 2,800억 원에 육박하는 대당 가격을 자랑한다면 1,000억 원 이하로 추정되는 KF-21이 훨씬 이득 아니겠느냐는 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예산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 비용이 막대한 무기를 들여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라팔은 성능 면에서는 검증된 세계적 전투기지만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싸면 의미가 없다는 실용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KF-21이 라팔과 비슷한 수준의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가격은 3분의 1이라는 평가를 받으니 당연히 군 관계자나 언론 입장에서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이 오랫동안 FA-50, T-50 등 훈련기 경공격기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부품 표준화와 생산 라인에서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수의 국산화 부품이 도입되면서 다른 국가와의 기술료나 로열티 협상 부담을 어느 정도 줄였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참여국이기도 하지만 라팔과 병행 구매를 결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중으로 중복 투자한 셈인데요. 그래서 자국 여론은 차라리 KF-21 도입을 늘리는 게 낫지 않냐는 비판을 자초하게 된 셈입니다. 조나 자카르타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또한 처음에는 라팔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가격 문제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KF-21로 눈길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KF-21에 올라 고속 비행 테스트를 마치면서 세계 언론이 호평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 KF-21이 실전 배치 전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입니다. 라팔과 KF-21을 놓고 봤을 때 라팔은 당연히 수십 년간 수많은 작전 경험과 판매 실적을 쌓은 베테랑 기체입니다. 다소 오래된 설계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아 고성능 에어프레임과 레이더, 무장 호환성으로 단단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 일부 국가는 값이 비싸도 라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막대한 비용 부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라팔 42대를 도입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81억 달러로 한화 10조 원대에 달합니다. 대당으로 환산하면 2,8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기존 전투기 시장에서조차도 눈에 띌 만큼 높은 가격대입니다. 물론 부품 공급, 정비, 교육 훈련 등 패키지 비용이 포함되었다곤 해도 기체당 2,800억 원은 인도네시아처럼 경제 성장이 절실한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액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F-21 보라매는 아직 개발 중인 점을 감안해도 1,000억 원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KF-21을 6천만에서 6,500만 달러 선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필리핀 역시 FA-50 후속 전투기 사업으로 KF-21을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낮은 데다 기체 개발 단계부터 축적된 전투 검증 데이터가 누적되면 검증 속도도 빨라지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함께 크는 전투기라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블록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나가면서 해외 고객국도 같은 패키지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게 홍보했는데요. 게다가 한국형 무장을 비롯해 다양한 서방권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운영 유연성도 높습니다. 이런 면이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입맛에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용 분담금 납부 지연 이슈가 불거졌고 현지 언론에서는 KF-21을 폄하하는 기사를 자주 냈습니다. 게다가 기술 인력을 파견해 놓고도 제대로 된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한국 측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라팔 계약이 진행되자 막대한 계약 총액이 공개되고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국가 예산이 이 정도로 투입될 만큼 여유로운가? 라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KF-21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그때부터 KF-21을 재평가하는 기조가 등장한 것인데요. 특히 최근 조나자카르타 기사는 라팔 한 대 가격으로 KF-21을 3대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기체가 결코 기술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논조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와 무기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은근히 있다 보니 말레이시아도 역시도 한국 전투기를 탐내는 데 우리가 왜 더 비싼 라팔만 고집해야 하는가? 라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라팔의 고가 정책이 오히려 KF-21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KF-21은 초기 시험 비행에서 이미 음속 이상의 빠른 속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해내며 기체 강도를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조종석 디스플레이나 항전 장비 운용이 현대화된 덕분에 숙련된 파일럿일수록 해당 전투기를 호평한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며 라팔처럼 실전 경험은 적더라도 KF-21 자체 역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권역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FA-50이나 T-50을 운용해본 국가들은 이미 한국제 기체의 정비 용이성과 운영 편의성을 체감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주력으로 쓴 사례가 대표적이고 최근 말레이시아도 FA-50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추후 차세대 전투기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유럽의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 운영 중이며 FA-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FA-50PL도 계약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KF-21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습니다. 또 폴란드군 입장에서는 서방 무기 체계를 통합 운영하면서도 한국 방산과의 협업으로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란 분위기가 형성되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손을 잡아야겠다는 기조가 형성된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KF-21이 동남아와 유럽 양쪽에서 한 번씩 관심받는 그림이 완성되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K방산의 입지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팔뿐만 아니라 그리펜, 유로파이터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지켜보는 인도의 군사 매체들도 프랑스가 라팔 가격을 더 올리거나 지나친 이익만 추구하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성 칼럼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가 라팔 추가 도입을 검토하던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격 문제가 계속 언급되면 내심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KF-21 보람에는 블록 1 버전부터 공군 전력에 투입되고 이어 블록 2, 블록 3식으로 성능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공대공 임무 위주로 작전을 수행하다가 점차 공대지, 공대함, 정밀유도 무기 등을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었는데 이마저도 국산 미사일을 개량하면서 이런 일정 단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기술인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KF-21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기체라는 점에서 라팔이나 F-16처럼 전장 검증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또한 해외 도입국이 KF-21 운용 기술과 전술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하려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라팔의 고가격 정책과 인도네시아의 도입 결정이 오히려 KF-21 보라매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등도 가성비가 우수한 차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KF-21의 위상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산 부담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성능이 보장된 전투기를 선호하는 국가가 많다면 향후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활약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